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정말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시는 반면 누구는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최근 발표된 한 조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에 행복하다고 답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학력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건강 상태만으로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지난 3년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이웃에 사시는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올해 72살이십니다.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외로우실 것 같죠? 그런데 할머니를 만나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주 3회 노인회관에서 서예를 배우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는 겁니다. 구독자가 무려 3만 명이 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웃을 일을 만들면 하루하루가 정말 재밌어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팔자가 확 피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6가지 핵심 공통점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통점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50대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60대에 접어드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70 넘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공통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건강 습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노후에 행복한 분들을 보면 단순히 건강하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박철수 할아버지는 올해 75세이십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시는 횟수가 1년에 2~3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세요. 정기검진 빼고는 거의 안 가신다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할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30분 걷고 아침 밥 꼭 챙겨 먹고 이걸 40년째 하고 있어요. 40년이요. 여러분 들으셨죠? 40년째 같은 습관을 유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건강하게 늙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작은 행동들이 하루를 결정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렇게 삶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침 루틴이 좋을까요? 첫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생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둘째,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이 깨어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납니다.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집 앞을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몸을 깨우는 거예요. 근육을 조금씩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넷째,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입맛이 없다고 아침을 안 드시는데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럼 아침에 뭘 먹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국, 나물 반찬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우리 전통 식단이 사실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식습관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건강한 분들을 보면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밥을 먹더라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분과 급하게 먹는 분은 10년 후에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을 가야 하고 땀을 뻘뻘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에 건강한 분들을 보면 대부분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입니다. 산책, 가벼운 체조, 집안일, 텃밭 가꾸기,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사실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헬스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대신 매일 아침 시장 가서 장 보고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게 다 운동이에요. 몸이 늘 바쁘게 움직이니까 아프지가 않아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도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관절도 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수면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나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노인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합니다. 문제는 수면의 질입니다. 자주 깨거나 깊게 못 자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하다면 이건 수면의 질이 안 좋다는 신호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깊게 못 잡니다. 둘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것 줄이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낮잠을 너무 오래 자지 마세요. 낮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셔보세요. 몸을 이완시켜주고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공통점, 건강 습관의 비밀이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노후에 팔자가 피는 분들은 거창한 건강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물 마시고 가볍게 운동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잘 자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을 수십 년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경제적 준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두 번째 공통점, 경제적 준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돈 이야기를 빼놓고 노후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노후에 행복한 분들이 꼭 돈이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잘 관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제가 만난 이정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큰 돈을 버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연금과 저축한 돈으로 정말 여유롭게 사십니다. 1년에 2번씩 국내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친구분들과 외식도 자주 하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수입의 30%는 무조건 저축했어요. 월급 100만 원 받으면 30만 원은 손도 안 대고 저축했죠. 그리고 모은 돈은 절대 함부로 안 썼어요. 꼭 필요한 데만 썼습니다. 남들 따라서 명품 사고 비싼 외식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아끼고 모으느냐가 중요합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습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노후를 보낸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대부분 젊었을 때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50대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늦어도 60세 이전에는 노후 자금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지출 다이어트를 하세요. 50대부터는 지출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이제 자녀 교육비가 안 들어가죠. 이때부터가 골든타임입니다.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돌리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할까요? 먼저 외식비를 줄이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외식하시던 걸 한두 번으로 줄이세요. 그 돈만 모아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다음으로 옷 사는 걸 줄이세요. 솔직히 옷장 열어보면 안 입는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 옷 사기 전에 옷장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있는 옷 잘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경조사비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세요.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돈 쓰지 마세요. 솔직하게 형편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비도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보험은 정리하고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는 해지하세요. 이것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후 수입원을 다각화하세요.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기는 힘듭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평균 수령액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다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작은 임대 수입이라도 만들어두면 정말 좋습니다. 꼭 건물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상가 하나 혹은 오피스텔 하나라도 있으면 매달 월세 수입이 생기잖아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요즘은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판매 등으로 부수입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취미로 하시던 목공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세요.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에 더해지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지죠. 셋째,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끊으세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지출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나가는 각종 모임비, 동창회비, 개 돈 같은 거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모임인지 아니면 그냥 관성적으로 나가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모임에 나가는 게 스트레스이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만두세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체면 때문에 무리하다가 노후 자금 날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주는 돈도 조절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헌신적이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는 진짜 방법은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 결혼할 때 집 사주고, 손주 태어나면 육아비 대주고, 이러다가 정작 본인들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녀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이게 자녀를 위하는 길일까요? 차라리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고, 여러분은 여러분 노후를 단단하게 준비하세요. 그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주거비를 줄이는 전략을 세우세요. 노후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집을 너무 크게 가지고 계시면 관리비,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자녀들 다 독립했으면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혹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고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한번 알아보세요. 다섯째, 보험을 재점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정작 필요 없는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보험이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특히 중복 보장이 많은 보험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같은 건 꼭 유지하세요. 노후에 큰 병이 생기면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건 보험으로 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자,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박영호 할아버지는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돈을 정말 현명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500만 원으로 작은 텃밭을 임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주변 식당에 채소를 납품하십니다.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신대요. 나머지 500만 원은 적금에 넣으셨고 매달 국민연금 50만 원, 텃밭 수입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셨습니다. 할머니도 파트타임으로 일하셔서 80만 원 정도 버시니까 부부 합쳐서 한 달에 230만 원 정도 되시는 거죠. 큰 돈은 아니지만 검소하게 사시면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텃밭 일을 하시면서 건강도 좋아지시고 생활에 활력도 생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큰 돈이 없어도 지혜롭게 관리하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절대 투기나 도박에 손 떼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이런 말에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원금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준다는 건 다 사기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연 3%에서 4%인데 연 10%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은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꾸준히 모으고 아껴 쓰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이게 최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노후에 팔자 피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해서 여유로웠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원을 다각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끊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지혜들이 모여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가계부 한번 써보세요. 한 달 동안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찾아보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지만 사실 노후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 공통점,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어르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왠지 외로워 보이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돈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퇴직하면서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친구들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서 점점 고립되는 겁니다. 노후에 행복한 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바로 관계를 재구성하셨습니다. 첫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정비하세요. 나이 들면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집니다. 자녀들 키울 때는 아이들한테 신경 쓰느라 부부끼리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독립하고 나면 이제 남는 건 부부 둘뿐입니다. 이때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정말 힘듭니다. 매일 얼굴 보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텔레비전만 본다. 이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부부관계가 정말 좋으세요.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함께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텔레비전 끄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서로 얼굴 보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세요. 오늘 뭐 했어? 별일 없었어. 이런 형식적인 대화 말고요.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이랬어. 이런 식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세요. 같이 산책하기, 같이 요리하기, 같이 드라마 보기, 뭐든 좋습니다.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감을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하십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으셨는데도 매주 금요일 저녁엔 꼭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시고 영화를 보신대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또 중요한 건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오래 살다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밥 해주는 것, 빨래하는 것, 이런 게 다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밤 맛있었어, 고마워.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이런 작은 감사 표현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둘째, 자녀와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집에 너무 자주 가거나 자녀 일에 너무 간섭하거나 손주 육아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오히려 갈등이 생깁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게 딱 좋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지 마세요. 그래야 만날 때 반갑고 이야기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육아 방식이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내가 너 키울 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은 자제하세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조언은 아껴두는 게 낫습니다. 그 대신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부모, 그게 좋은 부모입니다. 매일 전화해서 밥 먹었냐 뭐 하냐 묻는 건 솔직히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셋째,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 친구들도 좋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디서 새 친구를 사귈까요? 취미 모임에 가입하세요. 등산 모임, 서예 교실, 노래 교실, 댄스 교실, 뭐든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집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좋은 곳입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몇 번 나가다 보면 아는 얼굴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어린이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한다거나 독거노인 돕기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3살에 요가를 시작하셨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지금 정말 친하게 지내십니다. 일주일에 3번 요가 수업 들으시고 수업 끝나면 다 같이 커피 마시러 가신대요. 할머니 말씀이 이 친구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넷째, 온라인 소통도 활용하세요. 요즘은 시니어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카카오톡, 밴드,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활용하세요. 특히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온라인 모임을 만들면 정말 좋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날에도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고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면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유튜브를 하십니다. 낚시 채널인데요.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으세요. 댓글로 시청자들과 소통하시는 게 정말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이라고 온라인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째, 외로움을 느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두세요. 아무리 관계를 잘 관리해도 가끔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외로움이 정말 클 겁니다.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외로움을 인정하세요. 나는 외로우면 안 돼, 이렇게 억압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외롭구나 인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걸어도 좋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좋습니다. 사람들 있는 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집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친구든 자녀든 누구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이런 가벼운 이야기라도 누군가와 나누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집이 훨씬 활기차집니다. 돌봐야 할 대상이 생기면 하루의 의미가 생깁니다. 다만 경제적 여유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여섯째, 갈등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도 친구와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먼저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말을 아끼세요.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일단 심호흡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대화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많이 줄어듭니다. 사과할 건 빨리 사과하세요.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거야. 이런 생각은 관계를 망칩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앙금을 품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세요. 그게 여러분 마음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노후에 행복한 분들은 관계를 잘 관리하셨습니다.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와는 적정 거리를 두고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 만들고 온라인 소통도 활용하고 외로움에 잘 대처하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세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시도가 관계를 바꿉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평생 학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 평생 학습하는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70살, 80살이 돼도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는 겁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머리를 쓰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뭔가를 계속 배우고 계셨습니다. 그게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 심지어 손주들한테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는 것도 다 배움입니다. 제가 만난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올해 78세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년 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영어?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초급 영어 교실에 등록하셨고 지금은 간단한 영어 대화를 하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께 왜 영어를 배우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외국 사는 손주들이랑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요. 화상 통화할 때 손주들이 영어로 말하면 나도 영어로 대답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면 좋을까요? 첫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세요. 요즘 세상은 디지털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를 못 다루면 정말 불편합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쇼핑, 다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잖아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을 많이 합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유튜브 보는 법, 카카오톡 사용법, 인터넷 검색하는 법, 이런 기본적인 것만 배워도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둘째, 취미를 배우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노래, 춤, 서예, 도예, 뭐든 좋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거 있으시죠? 지금 시작하세요. 이제 와서 시작해봤자 잘하겠어? 이런 생각 버리세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과정 자체가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65세에 피아노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70세이신데 간단한 동요는 연주하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 말씀이 피아노 치는 1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세요. 영양학, 운동법, 질병 예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다만 검증된 정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건강 강좌도 많습니다. 당뇨병 관리법, 고혈압 관리법, 이런 강좌들이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보세요. 넷째, 역사나 인문학을 공부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삶을 돌아보게 되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요. 이럴 때 역사책이나 철학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서관에 가보세요. 시니어를 위한 인문학 강좌들이 많습니다. 책 읽는 게 어렵다면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세요.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뇌에 정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언어를 어떻게 배워? 걱정하지 마세요. 유창하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즐기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행 갔을 때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현지 언어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작은 재미를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대 사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퇴직하신 후에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셨어요. 새로운 것도 안 배우시고 책도 안 읽으시고 그냥 하루하루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말수도 줄고 우울증도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뇌를 안 쓰셔서 그렇습니다. 뭐라도 배우고 머리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생각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성공 사례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영애 할머니는 70세의 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평생의 꿈이 대학 졸업이었대요.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셨고 결혼하고 자녀 키우느라 꿈을 접으셨습니다. 그런데 70세에 용기를 내서 사이버 대학에 입학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대요. 컴퓨터도 서툴고 공부도 오랜만이라 힘들었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시고 젊은 학우들에게 물어보면서 배우셨어요. 그렇게 4년을 공부하셔서 74세에 졸업하셨습니다.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젊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4년이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영어 마스터하기 이런 큰 목표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영어 단어 50개 외우기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게 동기가 돼서 계속하게 됩니다. 둘째, 함께 배울 사람을 찾으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같이 배울 친구를 찾으세요.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훨씬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걸 배우면 실수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하나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엔 서툽니다. 실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넷째,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재미를 찾으세요. 공부가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재미없으면 과감하게 그만두고 다른 걸 시작하세요. 억지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노후에 행복한 분들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뇌 건강도 지키고 삶의 활력도 유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시작하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유튜브에서 강의 찾아보세요. 도서관에 가보세요. 첫걸음만 떼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공통점, 긍정적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누구는 항상 웃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를 만든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에휴, 비 와서 짜증나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 오니까 시원하고 좋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인데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겁니다. 노후에 행복한 분들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겁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외로울 때도 많으셨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앞을 보고 살아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이거 정말 효과가 엄청납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런 작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한 일을 찾다 보면 뇌가 자동으로 좋은 일을 찾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3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할머니 말씀이 처음엔 감사한 게 잘 안 떠올랐는데 지금은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서 도트가 모자란 지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죠. 그런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거기에 머물지는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에 집중하는 겁니다. 셋째,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잘 사는데 우리 자식들은 친구는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과 비교하세요. 작년에 나보다 올해의 내가 더 나아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나입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내 길을 가면 됩니다. 넷째, 작은 행복을 찾는 훈련을 하세요. 큰 행복만 기다리지 마세요. 복권 당첨, 자식 출세, 이런 큰 행복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산책하면서 본 예쁜 꽃, 손주가 보내준 귀여운 사진,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오늘도 날씨가 좋네라고 말씀하신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늘 오늘도 날씨가 좋네라고 하신대요. 왜냐고 물었더니 날씨가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날씨일 뿐이에요.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진 마음가짐이죠? 다섯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죠. 스트레스를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입니다. 운동이 정말 좋습니다.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땀을 흘리면서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명상도 추천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5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유튜브에 명상 가이드가 많으니 따라 해보세요.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뭐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혼자 속으로 사귀지 마세요.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섯째, 웃으세요. 웃음은 정말 보약입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면역력도 올라가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매일 웃을 일을 만드세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 재밌는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크게 웃는 연습을 하신대요. 처음엔 억지로 웃는 거지만 웃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진대요. 일곱째, 유머 감각을 유지하세요. 모든 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때로는 웃어넘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도 아이고, 내가 또 이랬네. 이렇게 웃어넘기세요. 자식이 뭐라고 해도 그래, 그래. 내 말이 맞아. 엄마가 늙었나 봐.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세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인간관계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유쾌한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여덟째,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정말 부정적으로 됩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병 걸릴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아직 건강해. 오늘도 좋은 하루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홉째, 남을 도우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거나 짐든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런 작은 일만으로도 하루가 뿌듯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처음엔 시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열째, 용서하세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건 너무 괴롭습니다. 용서하고 놓아버리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5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노후에 행복한 분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태도, 작은 행복을 찾는 능력, 스트레스 관리, 웃음과 유머, 긍정적인 언어, 남을 돕는 마음, 용서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삶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일기 시작해보세요. 거울 보면서 웃어보세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목적 있는 하루를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6번째 공통점, 목적 있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하신 후에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뭐 하지? 막막한 느낌 말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매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집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이제 쉴 수 있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 무기력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세요. 3가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동네 산책하기, 오늘은 친구한테 전화하기, 오늘은 책 30페이지 읽기, 이렇게 간단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저녁에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달성했으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오늘도 잘했어, 이렇게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음 날도 의욕이 생깁니다. 둘째,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아침 8시에 산책하기, 오전 10시에 복지관 가기, 이런 식으로요.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안정적이 됩니다. 뭘 해야 할지 매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루틴을 20년째 지키고 계십니다. 아침 6시 기상, 6시 30분 산책, 7시 30분 아침 식사, 9시 신문 읽기, 10시 도서관 가기, 이런 식으로요. 할아버지 말씀이 이 루틴 덕분에 하루하루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이게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급식소 봉사, 독거노인 돕기, 환경 정화 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십니다. 할머니 말씀이 아이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요일부터 벌써 설렌다고 하시더라고요. 넷째, 취미를 전문성으로 발전시키세요. 취미를 그냥 취미로만 하지 마세요.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취미로 그리신다면 동네 전시회에 출품해 보세요.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레시피를 공유해 보세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목공예를 20년 하셨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목공예 강사로 활동하십니다. 한 달에 2번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치신대요. 할아버지 말씀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정말 보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째, 손주 육아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손주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돌봐주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손주 육아를 삶의 전부로 삼으면 나중에 손주가 크면 허전해집니다. 이제 나는 뭘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손주는 돌봐주되 나만의 시간, 나만의 활동도 꼭 가지세요. 그게 손주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개손주 교육에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일주일에 이틀만 손주를 봐주십니다. 나머지 날은 할머니 자신의 시간으로 보내세요. 요가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좀 서운해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내 삶을 잘 사는 게 너희한테도 좋은 거야. 내가 손주만 보면서 살면 나중에 너희한테 의존하게 돼. 그러면 너희도 힘들어. 며느리가 그제야 이해했다고 합니다. 여섯째,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도전을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가보지 않은 곳 여행하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새로운 음식 먹어보기,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처음 해외여행을 가셨습니다. 평생 한국에서만 사셨는데 용기를 내서 태국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할아버지 말씀이 그 여행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아직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느끼셨대요. 그 후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일곱째,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실제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 6시 기상, 물 한 잔 마시기. 6시 30분 가벼운 스트레칭 15분. 7시 아침 식사 준비 및 식사. 8시 설거지, 집안 정리. 9시 산책 30분. 10시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 주 3회. 12시 점심 식사. 오후 1시 낮잠 30분. 오후 2시 독서 혹은 텔레비전 시청. 오후 4시 간단한 간식과 차. 오후 5시 저녁 식사 준비.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7시 산책 혹은 이웃과 대화. 오후 8시 가족과 통화, 뉴스 시청. 오후 9시 감사일기 쓰기. 오후 10시 취침. 보시다시피 하루가 꽉 차 있습니다. 할 일이 많으니 무료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활동 사이에 여유 시간이 있어서 여유롭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주 정도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덟째, 기록을 남기세요.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찍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방법은 뭐든 좋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세요. 기록을 남기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나 이렇게 살았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30년째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쓴 일기장이 100권이 넘는데요. 할아버지는 가끔 옛날 일기를 꺼내서 읽으신대요. 그러면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새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홉째,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세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줄 가족 역사책 만들기, 텃밭에서 1년 농사 지어보기, 100권의 책 읽기,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만들기, 이런 식으로요. 장기 프로젝트가 있으면 매일이 그 프로젝트를 향한 한 걸음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전통 음식 레시피 100가지 남기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매주 하나씩 전통 음식을 만들고 레시피를 정리하고 사진을 찍고 조리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십니다. 지금까지 50개를 완성하셨는데 할머니 말씀이 100개 완성하는 날이 정말 기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째, 작은 성취감을 매일 느끼세요.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계획한 산책을 했다. 오늘 약속 시간을 잘 지켰다. 오늘 친구를 웃겼다. 이런 작은 것들도 성취입니다.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행합니다. 11째,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세요. 은퇴하면 사회에서 단절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동네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선거가 있으면 투표하세요. 지역 행사에 참여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세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동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활동하십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동네 일을 하면서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12째, 유산을 남길 생각을 해보세요. 재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 경험, 이야기를 남기는 겁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거나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방법은 다양합니다. 내가 살았던 흔적을 남긴다는 것, 이게 삶에 큰 의미를 줍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1년 동안 매달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총 12통의 편지에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 삶의 지혜,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담으셨어요. 손주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 편지를 주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그 편지를 쓰는 동안 정말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6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노후에 행복한 분들은 매일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고 봉사활동을 하고 취미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기록을 남기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고 유산을 남길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내 삶은 의미 있다라는 확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행복한 노후를 만들었습니다. 마무리. 자, 여러분. 여기까지 노후의 팔자가 확 피는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건강 습관의 비밀. 작은 습관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 둘째, 경제적 준비의 지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잘 관리하는 것. 셋째, 관계의 재구성. 배우자, 자녀,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넷째, 평생 학습하는 마인드. 나이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 다섯째, 긍정적 마음가짐.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고 작은 행복을 찾는 것. 여섯째, 목적 있는 하루.
매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이 6가지가 바로 노후 팔자를 확 피는 사람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3가지만 골라보세요. 첫째, 내일 아침부터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10분 산책하기. 이게 건강 습관의 시작입니다. 둘째, 오늘부터 감사일기 쓰기.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이게 긍정적 마음가짐의 시작입니다. 셋째, 이번 주 안에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기.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세요. 이게 관계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겁니다. 마음이 활기차면 활기찬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김영숙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72살에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70세에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살았는데 70 넘어서 진짜 사는 것 같아요. 매일이 새롭고 배울 게 많고 만날 사람 많고 할 일 많아요.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노후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롭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실천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하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이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사는 노후. 그런 노후를 맞이하는 것, 그건 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 시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식단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실전 팁들을 가득 담아올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